복효근 시인을 무대 위로 모셔서 선생님의 시 특강 시의 거울에 나를 비추다 특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제가 몇 말씀 드리는 시간인데요. 실은 마음 같아서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되는데 아까 그 낭송 퍼포먼스 계속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 어찌나 재미있고 또 가슴 찡하게 만들든지 정말 재미있게 의미 깊게 보았습니다.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앙송이라는 게 맨 처음에 근사하게 차려입고 예쁜 목소리로 그렇게 시를 보지 않고 외우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다가 계속해서 거듭거듭 신앙송을 보고 듣다 보니까 이것은 또 다른 예술이구나 느끼게 됩니다. 종이 위에 죽어있는 누워있는 시를 벌떡 일으켜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세포로 이렇게 막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게 신앙송 아닌가 생각하는데 오늘 그 현장을 직접 또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놀랍고 또 경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썼습니다. 네. 아까 누때가 강을 건너는 법이라는 시를 첫 순서에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미 그 시를 보아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을 아까 낭송 퍼포먼스를 통해서 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족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시를 이 광주에 와서 이렇게 또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고 낭송해주시고 제가 이 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참 뜻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아까 우리 김혜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광주는 우리 근대사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많은 누구들이 악어의 악어리 속으로 사라져감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있게 만든 곳이 바로 광주 아니겠습니까? 예, 아시겠지만 누라는 동물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누를 직접 보셨다.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예, 계셔도 많지 않을 것 같고 아프리카 그 세렝게티 초원에 케냐 그쪽 세렝게티 초원에 초식 동물입니다. 물소보다는 좀 작고 큰 사슴보다는 좀 큰 그런 동물인데 덩치는 제법 큰데 굉장히 순해요. 순한 초식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리 생활, 군집 생활을 해요. 몇만 마리, 많게는 또 수십만 마리가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땅이 어찌나 넓은지 여기에 지금 풀이 우거지고 물이 뭐 충분해도 어느 순간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 돌아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건기라고 하죠. 건기. 건기가 닥치면 몇 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다 보니까 땅에는 물이 없고 물고기도 뭐 살 수가 없고 더구나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은 수십만 종의 수십만 마리의 초식동물이 사는데 그리고 맹수도 살죠. 이제 풀이 돋아나지 않으니까 초식동물이 살 수 없고 살 수 없다 보니까 그 위에 포식자도 살 수가 없어요. 모두들 저 비가 내리는 그걸 어디라고 하죠? 우기라 그러죠. 우기 쪽으로 옮겨가야만 돼요. 자, 여기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초식동물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누들도 마찬가지죠. 누들 제가 직접 보지 않았어도 화면을 통해서 다큐멘터리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누들이 이동하는 것은 정말 장관이에요. 이동하는 겉모습도 장관이지만 이동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니까 정말 가슴을 울리는 장면들이 참 많아요. 어린 누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른 누구들이
밖을 감싸고 그중에 경험이 많은 어른 누우들이 앞장을 서서 저 먼 곳 몇 날 며칠을 달려가야 다다르는 그 초원, 우기의 초원을 향해서 갑니다. 달려가죠. 뿌연 먼지를 일으키는데 몇십만 마리가 한꺼번에 이동하는 그 모습 한번 그려보세요. 장관이겠죠?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것이 새끼 누우들은 안에다가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동을 합니다. 어른 누우들이 이끌고 가겠죠. 이제 경험이 많은 어른 누우들은 어디에 맹수가 숨어 있을지 압니다. 그래서 맹수도 피해서 가고 또 가다 보면 물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또 물 있는 곳도 찾아서 가고 또 낭떠러지를 피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더러 희생을 당한 그런 누우도 있지만 누우들이 이동을 해서 다 피해서 가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어떤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시죠? 강이에요. 강물이에요. 강물은 누라는 짐승도 이렇게 수영을 합니다. 우리 코끼리도 수영하는 거 아시죠? 예, 수영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 강물에는 무엇? 악어요. 악어. 물반 고기반이 아니고 물반 악어반이에요. 몇 개월 동안 굶주린 악어들이 눈만 뻐끔하게 이렇게 내놓고 이 초식동물들이 이동하는 이 시기만을 기다려왔어요. 누구들이 강가에 도착했어요. 눈빛을 빛내고 악어들이 물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누구들이 강둑에 도착하고 보니까 애들은 알아요. 누구들도 저 강물에 보진 않지만 지금 악어가 가득하다는 걸 알아요. 그때 몇 마리 누우들이 뛰어듭니다. 그 누우들이 성질 급한 누우, 철없는 누우, 멋 모르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누우도 그 어른 누우들이 이렇게 대열을 이끌고 오는 거 보면 지혜로운 동물이에요. 물에 뛰어들면 내가 죽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건널 수가 없어요. 수십만 마리의 목숨이 달려 있는데요. 건너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강물로 몇 마리 누우들이 먼저 뛰어들죠. 철없는 멍청한 멋 모르는 그런 누우들이 아니라 저는 그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의 누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뛰어든 그런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누우가 물속에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악어가 낚아채서 갈기갈기 찢어서 먹죠. 예, 덩치가 크니까 몇 마리가 함께 물어뜯고 협공을 해서 이렇게 삼킵니다. 악어는 잘근잘근 고기를 씹어 먹지 않아요. 큰 덩어리지 삼키죠. 그리고 한참을 강물을 피로 물들이면서 이렇게 사냥이 끝나면 어느새 또 잠잠해집니다. 악어는 배가 부르면요, 아무리 옆에 맛있는 고기가 있어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집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이제 사냥을 끝냅니다. 예, 집에 창고도 없고 냉장고도 없어요. 그래서 사냥이 끝나면 악어는 이제 한쪽에 가서 그것이 소화되기를 기다려요. 더 이상 사냥하지 않고 길게는 한 5개월, 6개월까지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씹어먹지 않았기 때문에 윗속에 들어간 이 고기가 소화액으로 소화되는 기간이 길대요. 이제 사냥을 하고 있거나 사냥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누도 그렇고 뭐 톰슨 가젤이나 또 얼룩말도 그렇고 안전하게 강물을 건너죠. 건너서 이제 저쪽 언덕에 풀이 우거진 언덕에 도착해서 또 헤어진 가족을 만나고 또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고 또 평화롭게 살아가겠죠. 그 내용입니다. 이 장면을 화면에서 TV에서 보면서 단지 누라는 초식 동물의 이동이 아니구나. 우리 인간의 역사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살아온 80년대, 대학 시절인데 90년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민주화를 위한 그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 역사의 과정과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일제 강점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악어의 아가리 속으로 먼저 뛰어든 그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죽음에 빚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예. 그래요.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다음에 또 어떤 강물이 나타나고 그 강물에 또 어떤 악어가 또 노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야, 저기 악어가 있네? 야, 위험하겠다. 야, 우리가 뛰어들면 죽겠는데 야, 너 먼저 뛰어들어 봐. 이렇게 할 것인지 내가 먼저 가볼게 한다든지 야, 우리 모두 함께 건너 가볼까? 이렇게 한다든지 답은 모르겠으나 우리 선배들이 악어의 아가리 속으로 사라져 감으로써 우리에게 자유가 평화가 주어졌다는 걸 안다면 우리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답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시를 쓰면서 시라는 것에 저를 한번 비춰봅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를 그렇게 나를 비춰보는 작업으로 씁니다. 또 시를 읽는 작업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시를 읽으면서 나는 그럼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시를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 주제를 시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다 이렇게 한번 정해본 겁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파일 몇 개를 이렇게 골라서 제가 시를 이렇게 썼단다. 이렇게 쓰면서 나를 이렇게 비추어 보았단다. 시라는 거울에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학생은 아닌데 학생 같기도 하고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말 놓을 뻔했습니다. 아주 깜찍하게 이렇게 연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들려주신 그 시들이 제가 10권, 11권인가 시집을 냈어요. 그 중에 한 권이 청소년을 위한 시집입니다. 옛날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들은 초등학교 때쯤에서 동시를 읽었고 중학교 가면서부터는 시를 배웠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한 15년 저쪽부터 청소년을 위한 문학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에서 청소년 소설 그리고 청소년 시입니다. 청소년이 좀 애매한 시기잖아요. 아이도 아니면서 또 어른도 아니면서 그 낀 세대인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아이 취급도 하고 때로는 다 큰 놈이 하고 어른 취급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청소년은 청소년 나름대로 정체성이 있다 생각하고 그들에 맞는 뭐 시, 소설, 뭐 영화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중학교, 고등학교 그 무렵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 나름대로의 언어가 있어요. 아이들의 언어도 아니고 어른들의 언어도 아니고 그 아이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또 문화가 있어요. 왜? 그 아이들의 정체성이 아이도 아니면서 어른도 아니면서 그들만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걸 찾아주는 것이 이제 청소년 문학인데요. 출판사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청소년 시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1년간 원고를 준비해서 시집을 펴냈는데 그때 제가 펴낸 시집 제목이 운동장 편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출판사에 넘길 때는 이 뿔이었어요. 뿔. 왜냐하면 이 뿔이라는 시 속에 제가 그 한 권의 시집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에게 건네고 싶은 메시지가 다 압축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뿔이라는 제목을 건넸는데 채택되지 않았어요. 한번 그 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뿔. 사슴은 뿔을 가지고 있지, 맞죠? 이 뿔이 어느 쪽으로 자랍니까? 앞으로? 위로 그렇죠? 앞을 향해 있는 뿔도 있어요. 주로 이제 물소라든가 이런 뿔, 그렇죠? 근데 사슴은 위로 뿔을 갖고 있죠. 코뿔소도 위를 향해 있잖아요. 앞보다는 위쪽이죠. 또 염소도 뿔이 있고 장수풍뎅이도 뿔이 있지. 그들에게 영혼이 있다면 뿔에 들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뿔이 없으면 영혼도 없겠네요. 예. 영어로도 뿔을 혼이라 하지. HORN 혼이라 그러는데 영어로 뿔, 혼, 영혼이 들어있어 그렇게 부르나 봐요. 우리 흔히 하는 욕에 뿔도 없는 것이 하는 욕도 있지 않니? 아닌 것을 향하여서는 들이받을 줄 아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는 솟구치기도 하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너는, 나는 뿔이 있니? 자, 뿔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있어야 된다고. 예, 잘 하셨군요. 예, 뿔이 있어야 된다. 뿔 갖고 계십니까? 아, 예. 뭐 더 드릴 말씀이 없겠네요. 예. 모자 속에 감추고 계신 분도 계시네. 예. 어떤 뿔? 예. 아닌 것을 향해서 들이받을 줄 아는 뿔입니다. 아닌 것. 그러니까 부정한 것, 못된 것, 악한 것, 해서는 안 될 것. 그게 아닌 것이죠. 예, 우리 특히 광주에 계신 분. 아닌 것을 아니라 하고 들이받았죠. 그게 바로 5.18 아니겠습니까? 너 나빠. 너 나쁜 놈이야. 너 악이야. 하고 너 내려와. 총 내려놔. 하고 목숨을 앞에 목숨 같은 뿔로 들이받을 줄 아는 분들이었죠.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뿔을 한번 갖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 뿔입니다. 아니야. 너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 대통령도 끌어내렸죠. 그때 어떤 뿔을 사용했죠? 촛불. 촛불도 뿔이에요. 그래서 너무 썰렁했나? 안 웃으시네. 그 다음 뿔은 그러니까 정의감, 뭐 용기,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 뿔. 사슴의 뿔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이렇게 자라죠. 저 높은 곳이라고 한다면 바로 도덕적인, 이상적인, 예, 순수한, 순결한 그런 공간을 가리키겠죠. 저 높은 곳. 그러니까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할 때 그 하늘, 저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 꿈, 어떤 이상을 가져야 되겠다. 사슴의 뿔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해 자라는 그런 이상과 꿈을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세 번째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뿔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뿔? 저는 여기서 코뿔소 뿔을 생각했어요. 코뿔소는 어디에서 그 이름이 비롯되었을까요? 코에 솟아있는 그 큰 뿔, 굉장히 크죠. 예. 그리고 다 자란 코뿔소는 또 작은 뿔도 있고요. 두 개의 뿔이 있는데 수십 종의 코뿔소가 있습니다. 코뿔소도 한 가지 종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우 있고 칙소 있고 뭐 이렇게 한우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그런데 여러 종의 코뿔소가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가장 근래는 한 3년 전에 그 탄자니아의 케냐의 북부 흰 코뿔소라는 그 코뿔소가 멸종 선언을 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어요. 물론 텔레비전에서 봤지만 두 마리의 암컷이 그의 아내와 딸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수컷이 죽음으로 해서 안락사시켰어요. 이제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마지막 죽음으로 해서
이제 더 종을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멸종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죽어간 수컷의 이름이 케냐예요, 케냐. 그래서 더 이상 지구상의 북부 흰 코뿔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멸종했거나 멸종 위기에 놓여 있을까요? 예, 전부 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안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밀렵을 해요. 몰래 잡아 죽여요. 왜 죽일까요? 이놈은 뿔 때문에 그래서 뿔을 하나 잘라서 팔면 우리 연봉에 해당하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벌 수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이 포함되는지 몰라도 주로 동남아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특히 홍콩 한약재로 영험한 약이 그 약효가 있다고 해서 코뿔소 그 뿔을 찾는데요. 자, 그렇다면 코뿔소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그 지키고 싶었던 게 뭘까요? 뿔이었어요. 뿔이 없으면 뿔이 잘리면 내 목숨도 잘리잖아.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내 코뿔소라는 정체성이 어디 있어요? 뿔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목숨과 같은 것이 아니라 뿔은 곧 목숨이죠. 자, 우리도 목숨과 같은 그런 소중한 것, 나를 나답게 만드는 보석과 같은 것, 가장 순수한 것,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건 정말 내 목숨이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자존감이라 할까요? 자기를 자기답게 하는 어떤 귀한 자기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는 그 청소년 시집에 이 시를 넣었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너는 나는 뿔이 있니? 이 시를 쓰면서 그럼 이렇게 말하는 나는 그런 뿔이 있느냐? 이 시라는 거울에 나는 비춰본 거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나에게도 이런 뿔이 있나? 하고 이 시라는 거울에 비춰보게 만드는 거죠. 시는 제가 시는 거울이다라는 말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울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시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1차적으로 시는 나와 그리고 읽는 사람을 비춰보는 거울이다. 나 그리고 우리 이웃,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비춰보는 거울이다. 아까 누구때가 그렇듯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살까를 비춰보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 어떤 명예가 주어지지 않아도 돈이 주어지지 않아도 의미 있는 작업일 수 있는 거죠. 신앙송을 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바로 그런 매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갖고 계신 오늘 식순 여기 순서지에 보면 이 안개꽃이라는 시가 있는 것 같던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안개꽃. 꽃이라면 안개꽃이고 싶다. 장미의 한 복판에 부서지는 햇빛이기보다는 그 아름다움을 거두는 안개이고 싶다. 나로 하여 내가 아름다울 수 있다면 내 몫의 축복 뒤에서 나는 안개처럼 쓰러지는 다만 너의 배경이어도 좋다. 마침내는 너로 하여 나조차 향기로울 수 있다면 어쩌다 한 끈으로 묶여 시드는 목숨을 그렇게 너에게 조금은 빚지고 싶다. 이런 시인데요. 오늘 제가 참 오랜만에 꽃다발을 받아봅니다. 참 꽃다발 받을 때는요 현금 받은 것보다 더 기뻐요. 아무나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오늘 안개꽃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이제 제가 안개꽃에 둘러싸인 장미 꽃다발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참 냉이꽃 비슷한 것도 있네. 참 이뻐요. 예, 감사합니다. 저 안개꽃으로 돌아가죠. 저는 지금 장미꽃 다발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꽃 다발은 안개꽃에 이렇게 함께 묶여 있으면서도 안개꽃에 둘러싸인 장미꽃이라든가
안개꽃과 함께 있는 장미꽃다발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장미꽃다발 이렇게 얘기하죠. 안개꽃은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주연이 장미란 얘기죠. 근데 안개꽃은 불만 없이 그대로 장미를 감싸고 있으면서 장미가 가진 아름다움을 더 은은하게, 더 아름답게, 더 신비롭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장미꽃과 함께 묶인 안개꽃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와 자식, 선생님과 제자, 그리고 친구와 나, 이웃과 나 이런 관계 한 끈으로 묶여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작은 단위의 사회 또는 더 큰 단위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안개꽃은 장미꽃을 더 아름답게 신비롭게 은은하게 해주면서 내가 주연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혼자서 살 때는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장미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가능성,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활짝 꽃피우는 게 맞죠. 그러나 함께 묶여 있을 때 친구로 가족으로 스승과 제자로 이렇게 묶여 있을 때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면 내가 주연이야, 내가 주역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상대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배경이 되어주는 것은 어떤지.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자식에게 그래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게. 너 열심히 살아. 내 삶을 활짝 꽃피워라. 어떤 부모가 임마 너 나보다 돈 더 많이 벌면 안 돼? 너 나보다 더 잘나면 안 돼? 이런 부모 계십니까? 아니죠. 선생님도 마찬가지. 학생들 야 너는 이 세상에 가장 1인자가 되어야 돼. 가장 멋지고 아름다고 강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게. 이게 선생님 역할 아니겠습니까? 친구가 있어도 친구야 이번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봐. 내가 밀어줄게. 뒤에 내가 받치고 있으니까 겁먹지 마. 이게 관계인가 아닌가 싶어요. 자기 혼자서는 자기 삶을 활짝 꽃피우되 관계 속에서는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 안개꽃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나로 하여 네가 아름다울 수 있다면 내 몫의 축복 뒤에서 나는 안개처럼 스며지는 너의 배경이 되어도 좋아. 이런 자세, 우리 부모님의 자세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런 시를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는 이기적으로 맛있는 건 나 혼자 다 먹고 좋은 건 내가 혼자 다 입고 좋은 것 혼자 다 내가 누리는 나 이런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이 시에 비춰보자는 얘기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그리고 내가 키우는 우리 자식들 그리고 내 아내, 내 친구들, 내 주변 이웃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냥 안개꽃이도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에다가 나를 비춰본 겁니다. 시는 거울이다. 나를 비춰보는 내가 어떤 놈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비춰보는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비춰보는 거울이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상처에 대하여 이건 제가 시간이 부족하면 뭘 빼고 합니다만 이 시만큼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 꼭 들려드립니다. 우리 누나 얘기예요. 누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쓴 시인데요. 먼저 이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이분은 후기 인상파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초현실주의 작가로 좀 난해한 작품을 많이 그린 사람인데 현대인의 어떤 심리, 모순적인 인간의 모습 이런 것들을 잘 그려낸 분인데 이 그림만큼은 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던 중에 제 시하고 너무 이렇게 조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라왔습니다. 이 모델을 앞에 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모델의 옷이 어때요? 화려합니까? 그러지 않죠. 우중충하죠. 칙칙하죠. 이것은 이 모델의 내면 상태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둡고 칙칙하고 상처투성이고
뭔가 절망과 좌절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것을 색깔로 표현했어요.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자 보니까 얼굴이 안 보이네요. 대신 아주 화려하고 화사하고 싱싱한 그런 꽃을 그렸어요. 예, 아름다움의 절정에 있는 그런 꽃 같습니다. 그 화면이 약간 흐린데요. 가운데 그 꽃술이 있는데 그 꽃술이 굉장히 싱싱하고 갓 피어난 것 같아요. 향기를 막 뿜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피지 않는 꽃송이도 보이는데 피지 않는 꽃송이는 피어날 꽃송이라는 점에서 가능성, 희망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모델은 그 안에 갖고 있는 좌절과 절망과 상처들을 잘 소화시키고 발효시키고 잘 다스리고 다독여서 그것을 꽃으로 피워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향기와 빛깔과 그런 아름다움으로서 피워냈다. 저는 그렇게 읽어냅니다. 그 앞에 배꼽 앞에 한 송이 들고 있는 그 꽃으로 제 그런 추정을 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 꽃은 보시기에 어떤 꽃 같아요? 카네이션 맞습니다. 분홍색 카네이션이죠. 카네이션은 색깔별로 뭐 질투도 있고 뭐 어떻다고 합니다만 이 분홍색 카네이션은 감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이라든지 또는 스승의 날, 또 할머니 생신 때, 할아버지 생신 때 드리는 꽃이 분홍빛 카네이션이죠. 그러니까 이 모델은 공손하게 손을 앞에 이렇게 모으고 카네이션을 하나 갖고 있는 겁니다.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 줄로 읽어보면 이제 그 내면의 상처를 아름다운 향기와 빛깔로 이렇게 소화해내고 피워내고 또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이 그림으로 그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키워드는 상처입니다. 상처. 상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상처에 대하여. 오래전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젊은 날 내내 속 썩어 쌌더니 누이의 눈매에선 꽃향기가 난다. 요즘 보니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았다. 하다못해 상처라면 아이들의 여드름마저도 늦여름 고마리 꽃을 닮았다. 올해 피가 멎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괴한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에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이런 시인데요. 여기 이 시를 쓰는 데는 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제 누나가 저보다 4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항상 이런 진담을 얘기합니다. 누나가 굉장히 이뻤어요. 어느 정도 예쁜가를 저를 보면 좀 짐작이 좀 이때 웃으시면 안 된다니까. 제가 상처받아요. 아무튼 그 남원에 춘향제가 있죠. 춘향이로 이렇게 선발되었어요. 이뻐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안 믿으시는. 하여튼 그 누나가 어느 하루 아침에 그 미모를 싹 잃어버렸는데요. 이사 가려고 이렇게 짐을 싸놓고 도시가스 그걸 이제 스토브 분리해 놓고 또 가스레인지 분리해 놓고 밸브 잠궈놨는데 일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 그걸 열어놨어요. 모르고 실수로. 겨울이라서 이제 문도 안 열어놓은 상태에서 밸브를 이렇게 열어놨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가득 가스가 찬 상태에서 요즘은 아무 데서나 담배 안 피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한 30년 전에는 아무 데서나 담배 폈어요. 안방에 피고 뭐 애가 있어도 피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도와주러 오신 그분이 담배를 핀다고 라이터를 켰는데 그 순간 뽕 하고 폭발이 돼서 화재가 일어나서 누나가 2, 3도 화상을 입고
여러 번 수술을 받고 뭐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 미모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참 많이 망가졌죠. 가정도 망가지고 많이 망가졌는데 그 이후로 살아가는 누나의 모습이 참 안쓰럽고 참 서글프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걸 딛고 일어서는 누나의 그 삶의 모습이 정말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거예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경탄의 대상입니다. 어렵게 딛고 일어서는데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느 정도 밥은 먹고 사니까 가난한 동네 서울에 사는데 이웃 할머니도 지금이야 복지요관에서 나와가지고 돌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돌봐드리고 또 이게 잘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나 누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유기견, 그것도 병든 유기견을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키워요. 또 죽으면 또 가서 울면서 묻어주고. 최근에 누나 봤을 때는 눈이 먼 유기견을 갖다가 기르고 있더라고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런데 죽음의 문턱까지 가 보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죠. 내가 돌보지 않으면 분명히 얘는 죽어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기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남 돕고 살아요. 우리 누나가 그러한 상처를 갖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상처받은 생명을 그렇게 깊이 헤아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나는 그 마음의 영혼의 그 상처를 안에서 잘 다스리고 그것을 발효시켜서 향기로 바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속담이 있죠. 황하강의 그 더러운 물을, 탁한 물을 암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마시면 뭐가 된다고요? 독이 된다 그러죠. 같은 물을 마셔도 우유가 될 수 있고 또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웃으셨죠? 제가 말씀드렸더니 저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큰 상처가 있는가 하면 또 작은 상처도 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도 있고 그래요. 상처를 이렇게 받았을 때, 상처를 입었을 때 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카네이션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이런 시를 쓰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시는 1차적으로 저에게는 거울이에요. 뭐 거울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했죠. 이렇게 시를 쓰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시에다가 나를 비춰보는 거죠. 시를 읽는 마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선생님으로서, 내 이웃으로서, 국민으로서 이 지구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 한 포기 꽃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시를 쓰면서 비춰봅니다. 여기에 금기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저 달 좀 봐, 달 하고 가리켰을 때 달을 봐야 되겠습니까?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봐야 되겠습니까? 달을 봐야죠. 여기에 이상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 단어에 눈길을 오래 주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가 가리키고자 하는 그 달을 보셔야 돼요. 꽃 앞에서 바지춤을 내리고 묻다. 급한 김에 화단 한 구석에 바지춤을 내린다. 힘없이 떨어지는 오줌발 앞에 꽃 한 송이 아름답게 웃고 있다. 꽃은 필시 나무의 성기 일시 분명한데 꽃도 내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할까? 나는 나무에 그것을 꽃이라 부르고 꽃은 나를 졸이라 부른다. 예. 여기서 쓰인 저 단어는 욕으로 쓰인 거죠. 족같은 놈 할 때 바로 그겁니다. 나는 저 꽃처럼 아름답지 못하지 않은가? 아름답지 못한 나를 돌이켜 보는 거죠. 세상에 선생이란 놈이 어떻게 꽃 앞에서 저 화단에서 오줌을 싸? 네가
선생이란 말 듣고 싶어? 너는 그 자격 없어 하고 꽃이 나를 욕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시는 일차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비춰보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웃으시라고, 이 웃는다는 게 뭐 개그 콘서트 볼 때처럼 뭐 그런 웃음은 아니겠죠. 잔잔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웃음인데 어쨌든 웃어보시겠습니다. 어떤 나쁜 습관,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거시기 슈퍼 아저씨와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는 자기 집 층수보다 한층 위에서 내려 계단을 내려간다. 이유를 물으니 자기 집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함께 탔던 모기들도 우르르 같이 내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기가 들리지 않을 만한 소리로 복선생도 그렇게 해보라는 충고를 해준다. 그 뒤로 나는 모기가 많은 여름날이면 일부러 그 집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2층이나 걸어 올라간다. 참 나쁜 습관이다. 이거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웃자고. 그런데 저 아저씨가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제가 아파트 살 때 참 성실하고 친절하고 좋은 분입니다. 슈퍼마켓 이름도 친절한 아이고 실명을 말했네. 거시기 슈퍼라고 해놓고 참 친절하신 분인데 엉뚱하게 그런 하루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 엘리베이터를 자기 집 앞에서 안 내려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모기들 같이 내리잖아요. 모기들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방충망 뚫고 못 들어와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요. 그러면서 남의 집 앞에다 모기 내려놓고 자기는 걸어서 내려갑니다. 아, 참 지혜로우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얌체짓 하고 살지 않으십니까? 네, 안 하시죠? 네. 나는 혹시 그런 사람 아닌가 하고 비춰보자는 겁니다. 오늘 거울 여러 번 보셨죠? 예, 그래서 거울을 하루에도 여러 번 보듯이 시도 좀 보자는 거죠. 시를 보면 내가 보여요. 꼭 도덕적인 나를 찾자는데 꼭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내가 어떤 놈인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를 써봤습니다. 우리 요즘 시를 읽다 보면 저도 시를 이제 올해 시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지가 30년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시들이 참 많이 쏟아져요. 너무 시가 어려워요. 시가 너무 엄숙해요. 너무 시인들이 어깨에다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르게 쓰고 싶어요. 독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 누구나가 비춰볼 수 있는 거울, 그걸 제공하고 싶어요. 그리고 때로는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시를 보고. 너무 엄숙한 게 아니라 그냥 재미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재미있는 시를 좀 쓰고 싶은데 한번 있는지 보겠습니다. 무심코 서먹하니 마주한 식탁. 명이나물 한 입 젓가락으로 집어드는데 끝이 붙어 있어 또 한 입이 따라온다. 아내의 젓가락이 다가와 떼어준다. 저도 무심코 그리했겠지. 싸운 것도 있고. 나도 무심코 훈훈해져서 밥 먹고 영화 한 편 볼까 말할 뻔했다. 이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시죠? 예. 깻잎을 이렇게 들다가도 떼어주고 뭐. 예. 싸워놓고 금방 언제 싸웠냐는 듯 텔레비전 보다가 웃고 서로 마주보고. 예. 그것이 부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큰 의미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죠. 잠깐 웃자는 얘기죠. 우리들은 그런 적 없었던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또 그게 부부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나하고 싸우고 돌아져서 나간 남편 저녁에 들어오면 맛있는 것 좀 해줘야지. 뭐 이렇게 또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를 아까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쓰려고 한다 했는데요. 이 시도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나는 시인만이 시를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가 시를 쓰면 시인입니다. 시 쓰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시인에게 쓰라고 맡겨둘 것이 아니라 나도 일기 쓰듯이 짧게
친절하게 막 자세하게 쓰는 것은 시가 아니고요. 그냥 압축해서, 때로는 독자가 짐작할 만한 것은 빼버리고 긴 설명 줄여서 이렇게 쓰면 시예요. 그 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은 시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일기처럼 쓴 겁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산삼 야생화 모임에서 산을 갔다네. 오늘 주제는 앵초.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가 갑자기 내가 질문을 했네. 만약 이러다가 산삼이라도 큰 놈 하나 캐게 되면 자네들은 누구 입에 넣어줄 건가? 잠시 고민들 하더니 친구 한 놈은 아내를 준단다. 또 한 친구는 큰 자식에게 준단다. 그럼 너는 누구 줄 건데? 하길래 나도 비실비실 큰딸에게 줄 거야 라고 했지. 그러고 보니 애기 후리아들 놈들아, 너도 나도 어느 놈 하나 늙으신 부모님께 드린다는 놈 없네. 우리 어머니 들으시면 우실까 웃으실까? 다행히 제 입에 넣겠다는 놈은 없네. 더 다행인 것은 산삼이 없네. 눈앞에 앵초 무더기 환하게 웃고 있네. 예. 그날 제가 야생화 모임을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야생화를 공부했어요. 근데 산삼은 못 했는데, 그날은 못 했는데, 제가 실제로 이 시를 쓴 한참 뒤에 실제로 산삼을 캤습니다. 큰 거 한 풀을 캤어요. 우리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캤어요. 그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산삼을 캤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누가 알았냐면 각 씨가 알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가셨습니다. 그래서 줄 사람은 아내밖에 없더라고요. 각시 적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이렇게 주제도 없고 순서도 없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다 헤아리셨다니까 그걸로 족하고 이렇게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무엇을 받아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크게 받아간 사람은 저입니다. 이렇게 시집을 준비해 오셔서 사인도 이렇게 받아주시고, 제가 참 이름도 별로 없고 못난 시골 시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더구나 제 시를 한껏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보여주셔서 가장 큰 은혜를 선물을 받고 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거울을 비춰주신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금방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그 거울들 늘 옆에 끼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의 거울에 나를 비추다, 이 강의를 끝으로 저희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협회에서 준비한 문학 콘서트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쉽지요? 그렇죠. 신앙송 공연이 이렇게 멋스러운지 몰랐지요. 네, 저희가 다음에 2학기 때는 또 다른 뵙고 싶은 시인을 모셔서 이렇게 멋진 행사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기념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사랑을 할까요? 화이팅을 할까요? 편하실 대로 네, 따봉하시기 바랍니다. 네, 따봉. 자, 사랑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효근 선생님 사랑합니다. 복효근 선생님 사랑합니다.